오늘은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을 저 교수님 이게 국가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거의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는 나라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고요. 네. 이 부동산 문제는 사실 부동산 문제로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계속 소란스러운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 그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죠. 많이 유입된다는 얘기는 다른 쪽으로 자금이 잘 안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상대적으로는요. 부동산으로 집중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인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산활동이라든가 경제활동에 그러니까 자금이 잘 안 가고 이런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자금이 유입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고서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네. 다른 부분으로 안 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부분의 수익성이 별로 시원치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뭐 최근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10대 기업들의 한 영업이익률이 보게 되면은 한 5% 미만까지도 떨어져 있어요. 아, 5% 미만요? 예, 떨어져 있는 부동산 상태고. 소득이 1년에 4에서 5% 정도가 평균 소득이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양도 차익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임대 수익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는 한 3%에서 많게는 한 5%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처리할 때 양도 차익이 사실은 크죠. 네, 양도 부동산 예. 투자죠, 솔직히 말해 그게.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익성이 낮을 경우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하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전제로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수익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보게 되면은 집값의 이제 그러니까 집값의 예상 상승률이니까요. 네. 상승률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을 우리가 다른 데 투자했을 때, 그래서 은행에다 예금을 했을 때 기대되는 하나의 이제 이자 수익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예금 금리죠. 네. 이게 이제 자금의 조달 비용이 되겠죠, 결국은요. 예. 이 비용이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똑같은 그러니까 집값 상승률 속에서 똑같은 집값 상승률이 유지될 경우에 이제 기대 수익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다 초저금리잖아요, 지금요. 역사상 가장 금리가 낮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내부에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건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수익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부동산 시장 바깥에와 안에가 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굉장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라 이거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부적인 조건이고, 네. 예부적인 조건은 다른 부분에 돈을 굴릴 데가 별로 없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개인도 사실은 뭐 돈을 가지고 소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은 은행에다 예금 같은 거나 해야 될 텐데, 네. 예금 금리가 지금 뭐 형편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기업들도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지금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는 뭐 기업들도 이 부동산 시장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이제 그러니까 투자 혹은 재테크할 유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네. 그렇죠? 뭐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어지게 되면 자금은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럼 빠르게 상승할 때 이제 무주택자를 포함해 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호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을 소위 말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 자금이 예상되는 기대 수익을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네?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릴 수 있는 마지막 그 방법은 결국 뭐냐면은 실현된 수익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으니까요. 네. 세금을 이제 결국 가지고 환수를 하는 수밖에 없죠. 수익 중에 이제 일부를요. 그래서 수익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를 해가지고 기대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예. 마땅히 없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고요. 네.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의지만 있으면은 그 기대 수익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금으로요. 네. 그런데 정부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보게 되면요. 네. 역대 정부가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그 이 기대 수익을 크게 낮추려고 하는 의지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예.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가 좀 그냥 OECD 평균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보게 되면은 부동산과 건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부동산하고 건설에 대한 의존도가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부동산과 건설에서 굉장히 많은 파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 파이가 크다는 얘기는 그 그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니까는 네. 그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은 예, 거예요. 고위공직자들 웬만하면 아파트 매체.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이 건설 관련 이런 이제 협회 이제 건설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유관기관에 많이 또 진출들을 하고 있고요. 네. 진출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대변도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라 이겁니다. 네. 예? 예, 건설과 부동산 영역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역대 정부들이 대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부동산이 최대 민생 과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잡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네.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의지가 제가 적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은요. 네네. 이번에 이제 7월 13일 날 이제 그러니까 이 보안 대책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하여간 팽창하다 보니까는 급히 또 이제 그러니까 보안 대책 6월 달에 발표하고 나서 또 이제 그러니까는 뭐 한 달도 안 돼서 또 대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대책에도 보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라는 제목이 돼 있어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요. 네네. 예. 그럼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쓰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네네. 그게 주택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안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안정이라는 용어를 항상 그러니까 이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네네. 근데 안정이라는 용어는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싫고, 가격이 급락하는 것도 싫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이걸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건데, 네. 정상화 시키려면 사실 안정화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정상화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정상화라는 표현을 안 써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도 안 씁니다. 안 쓰고 안정화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격을 그러니까 하락시킬 그러니까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가격을 하락시킬 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가격을 하락시킬 의지가 없으면요. 대책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요. 두더지 잡기 식으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에다가 그러니까는 그냥 한 방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지역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게 되면 쫓아가서 그 지역에 맞는 소위 정부 관계자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핀셋형으로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요. 좀 나쁘게 말하면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후 약방문 뭐 여러 가지로 네, 뭐 사후 땜지식 약방문. 처방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또 이제 뭐냐면 풍선 효과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이제 그런 식의 대책이 반복돼 왔던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안정화란 표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대책을 이제 그 하면서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왜 그럼 이렇게 이 안정화 대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가격을 그러니까 하락시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예. 없다 보니까는 그럼 이러한 대책이 이제 반복되고 계속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규제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제뿐만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 100%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런 규제는 없어요. 어떤 규제나 정책이 도입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선의의 피해자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규제가 많아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그러니까는 주택 구입에 그러니까는 뛰어들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부동산 시장이 사람들 불만 생기죠. 예,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는 정부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그 공직자들이 지금 들어가면은 손해 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심지어 하고 있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부 말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이 높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되게 무주택자들 대부분 이제 그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국민들이 무주택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무주택자들은 규제가 많아지면서 소위 집 사기도 힘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규제가 많아지니까요. 산다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산다는 건 참 꿈 같은 얘기가 돼 버렸어요.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불신하고 불만이 합쳐지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정부의 그러니까는 이 근간을 흔들 정도로 지금 저는 이렇게 악화됐다고 봐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샘말로 땜짓이 처방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점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는 자초한 것이다. 네네. 자초한 것이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지금 높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불신이 높으면은요. 가장 이 정부가 정책을 그러니까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입니다. 네. 신뢰가 무너지면요. 정책이 그러니까 효과가 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뭐 핀셋 정책을 하건 말건 신뢰가 없으면 뭐 저거 신경하지 말고 일단 땅 사. 그러면 돈 벌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이 방향으로 따라주길 바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이렇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건데 네. 국민이 그걸 안 따라주게 되면은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지는 겁니다. 안 되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위험한 상황은 저는 그래서 준전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은 적어도 최소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충격요법까지도 동원을 해야 된다. 좀 저는 강한 것도 필요하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옛말한 걸 해가지고 믿질 않아요. 국민들이요. 네? 공직자들이 관료들이 그러니까 대책을 내놓더라도 조금만 그러니까 만약에 빈틈이 보이거나 그러면 믿질 않아요. 그동안 학습 효과가 생긴 게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도 별로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다시 또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게 배풀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고들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충격요법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대책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놓지 않으면은 내놓지 않으면은 그 대책은 저는 실패한 대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아파트만 해도, 그러니까 주택만 해도 집은 이미 넘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정 몇몇들이 몇 채로씩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만약에 보유하는 게 힘들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간 집들을 내놓게 해야지만이 그 대책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 국민들이 그때서 다시 이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은 또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첫째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대책을 제대로 내놓으려면은 이번에도 몇 개가 나왔지만은 세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많은 그러니까 자기가 손실을 볼 수 있다거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내놓지 말래도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주택에 대한 유지비를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할 때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는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네. 예? 아니면 주택을 이미 취득한 주택들은 보유세가 부담이 돼가지고 내놓게 한다든가,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 차익을 굉장히 많이들 누리고 있잖아요. 그 양도 차익도 굉장히 대부분 회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주택을 보유하는 어떤 하나의 매력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양도세를 많이 이제 환수를 하게 되면은 증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앉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증여하는 것이 처분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때는 증여를 한다고요. 집 보유자들은요. 당연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여세보다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는 세금이 양도세보다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증여를 못하게. 네네. 예. 그래서 처분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된 한마디로 애물단지를 만들어 버려야 되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책에 보게 되면요. 관료들이 굉장히 이번에 종부세율을 6%까지 최고 6%까지 이렇게 올렸다는 이제니까는 네. 굉장히 강하게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구멍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대책에도요. 올렸다고 말은 하는데 시장에서는 뭐 올렸네.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물로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에 이제 양도소득세율을 이제 인상을 하면서 단기 투자용으로 그러니까는 단기 투자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단기로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양도세율을 인상을 했어요. 인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1년 미만은 작년 12월 16일 대책에는 그러니까는 50%를 양도세로 그러니까 환수를 하게 돼 있었어요. 50%? 예, 절반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70%로 이제 그러니까 올렸어요. 70%로. 예, 더 강화를 했죠. 네. 2년 미만은 작년 12월 달에 이제 내놓은 대책에서는 40%였었는데 이것도 한 60%로 올렸어요. 예? 네. 올렸는데 문제는 2년 이상 집을 2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그냥 기존의 그러니까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해놨어요. 기본세율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소득세율하고 똑같은 구간인데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이기 네네. 때문에요.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2년만 버티면 내가 세금이 쭉 떨어지는데. 그렇죠. 2년만 버티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집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오래 보유할수록 오히려 더 그러니까 처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그러니까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네. 오래 보유한다고 해가지고 더 그러니까는 저 혜택을 줘버리게 되면은 단기로 처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2년 이상가 보유했다고 해가지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면은 2년 넘기고 팔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2년 이내에는 매물들이 안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요? 최소한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럼 매물을 유도하는 하나의 지금 대책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빈 구멍이 지금 보인다 이거예요. 빈 구멍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공직자나 관료들이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강하게 요구하니까 한편에서는 좀 센 대책도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서 집어넣으면서 네.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저는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관료나 공직자들이 그러니까는 의지가 약한데 네. 대통령이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뭐 하는 신용은 해야 되겠고 그렇죠? 네. 신용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는 막 종부세율도 막 올리고 그러는데 종부세율을 올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걸 집을 내놓게 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네. 내놓게 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 세금은 그러니까 보유세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내는 재산세인 거고요. 네. 양도 차익이 이게 큰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예?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수억씩 생기는 아파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크죠, 사실. 그렇죠. 보유세는 올려봤자 그러니까 이번에 올려봤자 몇 천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고가 주택들이, 네. 다주택자들이. 근데 양도 차익은 수억 원씩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에휴 버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는 수억 원이 세이브가 될 수 있는데 2년 이상만 버티면은 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시장에다가 내놓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갖고 계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책을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도 이제 구멍이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임대 사업자들이요. 네. 임대 사업자들이 그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에 임대 사업 활성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많은 특혜를 줬어요. 엄청 많이 줬었습니다 그때. 예,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그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재산세라든가 재산세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다음에 소득세도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양도소득세도 내게 돼 있고 그런데 이 임대 사업자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평방 제곱미터 같은 경우 그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소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면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주택 보유자인데 그 다주택 하나하나가 20몇 평, 뭐 작은 평수일 때는 여러 채를 보유해도 유지비가 그렇죠. 별로 안 나간다는 얘기가 되나요? 농특세 정도만 소득세에서 그러니까 면제받은 거죠. 농특세 정도만 이제 20%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농특세 뭐 비율이 크지가 그러니까요.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한 6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60억을 투자해서 60억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한 40평방미터 되는 거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3억 한 4천만 원 되는 아파트를 18채를 그러니까 이 구입할 수가 있어요. 예? 오, 예. 꿈 같은 얘기.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중에 한 80%는 이제 은행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80%까지 과거에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총액 어쨌든 한 6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18채를 보유하고, 네. 예? 그 다음에 60억 원을 가지고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네. 공장 부지 사가지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하고, 예? 네. 했을 때 1년에 수익이 똑같이 그러니까 한 1억 한 2,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요. 네. 제조업을 하는 사람과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세금을 쭉 계산해봤어요. 계산을 예 똑같은 비율로 소득을 그리고 똑같은 자금을 투입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수입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맞을 게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임대 사업자들은 장기로 이제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면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만은 네네. 제조업자들 같은 경우는 한 35억 한 6천만 원 정도가 10년 동안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어휴, 네네. 근데 임대사업자는 얼마 내냐면요. 3억 한 6천만 원 정도네. 3억이요? 예. 그리고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내는 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임대 사업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암호국에서는 소득이 더 좋네요. 아,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3억 6천만 하고 35억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억 갖고 사업을 했을 때 연간 5% 수익률을 올리면 예. 임대 사업자는 10년 동안 30 아니지 제조업자는 10년 동안 세금을 35억을 내야 되는데 예. 부동산 임대업자는 3억 5천밖에 안 낸다고요? 그렇죠. 이게 다 그러면 면제받기 때문에 갑자기 좋은 면제받기 정보라고 때문에. 생각하면서 부동산 어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집값이 안 떨어지죠.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임대 사업을 누구나가 하고 싶어 할 게 아닙니까? 네네. 지금 그러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누가 제조업 하고 싶겠어요? 그거 다 그 공장 처분해 가지고 이런 임대 사업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생산 활동의 자금이 그러니까 빠져나오게 하는 어떤 이런 이제 역할까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갑자기 이 말이 생기네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 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인데 좀 이것저것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이 제일 짭짤했나요? 그랬더니 돈 벌어서 땅 사는 게 제일 좋았어. 그렇죠. 사업 종류 다 필요 없고 돈 벌어서 땅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는 임대사업자들로 그러니까 많이들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유도를 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정상화시켰어야 되는데 네.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초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없다 보니까는 네. 이제 소위 민간업자들한테 그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의존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는 임대사업자들이 그러니까는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한 거예요. 네. 예?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2017년도 2017년 정권 잡고 나서 12월 달에 그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을 계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8년 말부터 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완화시켰지만은 그 이제 사실 근데 임대사업자들이 자기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10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매기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임대를 안 하게 되면은 빈집으로 그냥 놀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돈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돈을 더 투자를 하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간에 더 그러니까는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더 매입해가지고 더 공급해주라 시장에다가 이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때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임대사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80%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80%까지 받았죠.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을 소유하는 거를 장려해 준 거예요, 정부가.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주택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럼 100억 원어치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20억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80억은 대출 받고. 예.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게 더 이익이죠. 다른 그렇죠. 거 은행 이자는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다 세금까지 다 면제를 가지고 앉았으니까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다주택을 보유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푸시를 한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화시키려면은 임대사업자들한테 줬던 특혜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이 발생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활동을 경제활동을 우리가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근로활동하는 사람들은 생산적으로 그러니까 기여라도 하지만 생산활동에 네. 이 임대사업은 불로소득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죠. 예? 거의 불로소득.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꿈이 뭐냐면 조물주가 아니라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건물주라고 하고 불로소득이니까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더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근로소득보다도.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고. 진짜 거꾸로 된 게 어떻게 근로소득세보다 부동산세가 더 싸네요. 부동산 소득세가. 많이 면제를 해줬으니까요. 면제를. 참나.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다주택을 그러니까는 갖는 게 그러니까는 이 갭 투자 같은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갭투자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전세금 끼고선 그러니까 일부 자금을 가지고 다주택을 보유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너무 많이 안 해주니까 예. 대출은 대출대로 땡기고 전세를 놓은 다음에 그 돈으로 집값을 다 탕감시키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팔아서 이익 남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을 보유하도록 어떻게 보면 장려를 한 거예요. 정부 정책이요. 그동안에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대책이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런 다주택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내놓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줬던 혜택을 폐지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정상화잖아요. 그런 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거라. 정상화시켜야겠죠. 네,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관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눈치 보면서 뭐냐면 유연 소지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폐지하면은 간다.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문의해 보니까요. 정책이라는 것은 원래가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네. 정책은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러니까는 슬슬 눈치를 보는 거죠. 여론을 떠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꾸만 이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안 내놓을 수 있는 구멍도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왠지 더 갖고 있으세요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대책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많이 그렇죠? 계속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대책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불신의 눈을 가지고 과연 이번에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그러니까 크게 안 갖게 되게 되면요. 네. 안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오르기 전에 나도 빨리 사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있게 아니겠습니까? 예?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면은 그러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게 아닙니까? 이런 거죠. 나만 안 사면 나만 바보가 되겠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결국 이 부동산 대책은 또 실패하는 걸로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굉장히 그러니까 대책이 세다 어쩌다 무슨 얘기를 나오고 앉아있지만은 구멍이 숭숭숭 구멍이 있다 이거예요. 예? 구멍이. 예? 구멍이 숭숭숭 있으면은 그 대책이 그러니까 허점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네. 대책이 허점이 있으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이번에도 만약에 이게만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 다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거 다 잘해도 부동산 대책에서 실패하게 되면 말이에요. 네. 예, 우리 과거에 악몽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악몽이 있지만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싸늘하게 식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모든 국민들한테 관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를 준 전시 사태로 보고 공직자들 그러니까 뭐 3급 이상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 정책에 그러니까 결정에 개입하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백지 신탁제도 도입을 해야 되고요. 네? 예? 백지 신탁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백지 신탁제. 예. 백지 신탁제라는 게 말 그대로 백지로 다른 사람 우리가 백지 수표 마련한다 할 때 수표에다가 그러니까 네가 쓰고 싶은 금액 쓰라는 거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지 신탁이라는 것은 내 재산을 그러니까는 남한테 운용을 맡기는 거예요. 네. 예? 신탁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백지 그렇죠. 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재산을 네가 어떻게 처분해도 상관없으니까는 또 맡기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주식 백지 신탁은 이미 제도로 도입돼 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소위 이해상충 문제인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주식은 굉장히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오히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부 개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영어들이라든가. 그렇죠? 네. 공직자들이. 그런 점에서 부동산 백지 신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이걸 이제 그 공직자들이 다주택자들이 많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 하나만 빼놓고 다 그러니까는 백지 신탁을 맡게 되는 거예요. 공직을 하려면요. 네네. 백지 신탁. 예, 부동산 백지 신탁이요. 일종의 이게 이제 백지 그러니까 끊어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 중에 대표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그걸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뭐 저기 저 부동산을 내놓든지 예? 부동산 사업을 하든지 공직을 내놓고 부동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저기 이 백지 신탁을 다 맡기든지 네. 이걸 선택을 하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 의지를 안 보여주면은 공직자들 말을 안 믿어요. 너무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가지고. 양치기 소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예,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억울한 감도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사람들은 공직 벗어야 됩니다. 옷 벗고 나가요. 그러니까 정권에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몇몇 개인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은 이거는 공직자가 취할 태도가 아닌 거죠. 공직자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은 옷 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네네. 처분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요.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네. 이유가 있으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그러니까는 공직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공직을 선택하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은 공직을 떠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백지 신탁제를 제도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름을 해가지고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이 돌아선 마음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분들 괴롭히자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는 지금 신뢰를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요. 지금 그만큼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 정부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 예? 우리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집 처분했다가 강남집 나중에 처분했다가 이게 호되게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던 것처럼요. 예?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다주택,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읽지 못한 거죠. 시장의 그런 이제 국민들의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다 보니까 네. 청주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그러니까 두 주택 다 처분하는 식으로 돼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그러니까는 이 제대로 읽어야지만이 지금 국민들의 이 분노한 마음을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네네. 진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대책도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청와대가 사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관료들한테 맡기면요. 관료들은 계속해서 이 안정화 함정에서 못 빠져나와요. 네? 안정화 함정에서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부동산 정책 관련된 정부 부서에서는 거기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집이 몇 채씩 있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요. 그런 다주택 보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건설 업계에 많은 그러니까 그 이익 단체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그러니까는 공직 재직 기간에도 그러니까는 파견 나가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이제 옷 벗고 나서도 또 근로 유관 기간에 장으로서 나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게 제가 아까 했잖아요. 떡고물이 많은 데일수록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자리가 많다고요.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결국 다 로비하고 다 이렇게 가면서 자기도 옷 벗고 나가면 거기 가서 그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네. 예? 이쁘게 보여야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관료들한테만 맡겨가지고 안 되고 결국은 뭐냐면 청와대가 이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이제 이 국토부동산 이 경제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냐면 이 국토교통부 이 관련 이 비서관도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는 이런 말이 지금 시중에 나누고 그러는데 집을 처분 안 하고 있다. 예?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가 뉴스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은 개인들의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은 거 봐라. 어? 지네들은 처분 안 하는 이유가 다 그 자기들
저거 챙기기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니냐. 이런 불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서 네, 보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다 생각하고 네. 전쟁 치르는 심정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전쟁 치르는 심정으로.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봐 보세요. 지금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일반 보수 언론들에서는 이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냐, 무슨 뭐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폭탄 세금을 가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지껏 세금 폭탄이라 그랬는데 폭탄 맞은 사람 한 명도 없던 것 같아요. 아, 보수 언론들에서는 그렇게 막 이제 공갈치면서 그걸 약화시키려고 하고 앉아있는데 실상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허점들이, 구멍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과거에 대책 나올 때 우리가 12월 16일 대책 나올 때도 세다 막 그런 시중에 이런 말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대책이. 네. 근데 지난 6개월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에? 그런 것처럼 이번에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집값을 그러니까 하락시킬 의지가 있다면은 네. 집을 내놓게 할 의지가 있다면은 집을 내놓게 한다는 얘기는 집값을 떨어지게 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떨어뜨릴 의지가. 네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소위 말해서 하락 악순환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도 있다. 한국판 양쪽 하나라는 게 있다. 예?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국민주택 규모를 가지고 있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네. 구제를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국민주택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고가주택이라든가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제해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서민형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값이 이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3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S은행으로부터. 3억 원은 내 돈을 투자해서 샀어요. 근데 집값이 만약에 6억 원이 만약에 이제 집값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네. 5억 원, 4억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네. 예? 떨어지게 되면 은행에서 뭐냐면 3억 원 대출 받은 거를 일부러 상환하라고 이제 압력이 와요. 그렇죠. 상환 압력이 당연히 들어오죠. 돈 못 받을지도. 예, 예를 들면 6억 원 대비해서 3억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파트 담보 자산이니까 5억 원, 4억 원을 줄어들게 되면 대출금도 그만큼 비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 적어도 최소한 몇 천만 원씩 막 뚝뚝 이게 저기 떨어지잖아요. 최소한 아파트는요. 근데 월급쟁이는 한 달에 기껏해 몇백만 원 받는데 월급을 가지고 그걸 상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월급을 상환할 수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처분해 가지고 상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집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죠? 이런 하락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금융위기 때 그런 하락 악순환이 생겼던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게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대출을 많이 빌려주는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대출금도 해소를 못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은행이 이제 부실화가 될 게 아니에요. 되죠. 은행이요. 네. 그랬을 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그 은행들을 구제해 준 거예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네. 우리나라도 IMF 때 많이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가게들은 다 집을 뺏기고 길거리로 쫓겨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게 한 750만 채가 넘습니다. 10년 동안에. 예? 그 750만 채면요. 1인당 한 가구당 3인 가족 기준만 하더라도 2천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와우. 예? 그래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시게 되면요. 저 플로리다 남부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니까는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요. 거기 숲속에 보게 되면 텐트 치고 사는 이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영화 장면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집을 차압당해가지고 거리로 내쫓긴 사람들. 우리 그 삶을 보여준 거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가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심한 내상을 입었어요. 금융위기 때요. 미국 경제가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비실비실한 이유가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저는 한국은 은행들 구제해 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가계를 구제해 주라 이거예요. 가계를요. 어떻게 하냐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면 한 20조만 찍어가지고 주택금융공사에다가 투입을 하라 이거예요. 주택금융공사. 네, 주택금융공사의 대주주가 한국은행하고 정부입니다. 순수한 공공금융기관인 거예요. 네네네. 주택금융을 이제 그러니까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S은행에다가 3억을 아까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네.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3억 원을 그 S은행에다 네. 주고 그러니까 내 매입을 채무를 해버려요. 글로 인수해 가라 이거죠. 인수해가고. 그러면 저하고 이제 채무채권 관계가 되잖아요. 주택금융공사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 주택을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차압을 하지 말고 네. 이거를 장기 임대로 바꿔주라 이거예요. 전환시켜주라 그렇죠. 이거예요. 장기 임대로요. 일종의 장기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바꿔주라 나가는 이거죠. 거죠, 차차. 그리고 그 임대로 바꿔줄 때는 내 돈 3억 원도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빚상환할 이제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네. 임대로 바꿨으니까요. 근데 3억 원이랑 현금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게가 다른 데 쓸 여력도 생기잖아요. 지금 가게가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 속에서 가게의 소비에 그러니까 뒷받침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가게가 살던 집도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고 거리로 내쫓기지 않고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이제 부르면서 네, 가계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주택 시장의 매물이 적게 나갈 게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 가격 하락도 다주택자들 집이 나오는 정도로 그러니까는 하락폭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받을 것이고 네. 소위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도 정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좀 네. 하향 안정화시키면서요. 그런 점에서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그러니까는 하락하는 것을 과감하게 그러니까는 그것을 그거를 유도를 할 생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책의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못하는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정상화시킬 수 없다. 오늘의 핵심 예. 다주택자들이 이거 주택 많이 갖고 보니까 이거 손해가 큰데 내놔야지 이렇게끔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될 수 있고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양치기 소년이 계속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교수님, 이 방송이 저는 좀 하여간 대통령 기회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관료들이 제대로 못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못하면 대통령의 중심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봐요. 이번에도 만약에 또 실패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진짜 외면을 해버려요.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끝났다고 생각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만약에 과거에 이 악몽 노무현 때 정부 때 악몽이 되살아나면요, 예? 다른 거 다 잘하고선 이거 가지고 만약에 가게 되면은, 네. 예. 우리 이제 그러니까 정권도 재창출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국민들이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럴 때 항상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어쨌든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좀 대통령 기회까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저희가 또 6시 방송이 있어서요. 예.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있었는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참 네. 저희가 이재명 지사님하고 이제 초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좀 그날은 좀 현장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와주실 수 있죠, 교수님? 아이고 제가 시간이 맞고 그래야 되는데 상황을 좀 봅시다요. 하여튼 상황 봐서 꼭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한 번은 좀 출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